어느 날 갑자기 지역집 현관 앞에 이런 청구서가 꽂혔습니다. 30년 전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살인 비용입니다. 세상에는요, 사람 하나 죽여놓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를 엉뚱한 집에서 대신 치르게 된다는 거죠. 병원 복도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형광등은 멀쩡히 켜져 있는데 사람 숨소리가 다 죽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입을 떼기도 전에 상철은 이미 대충 결과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거든요. 조옥래 환자분은 의사가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상철 무릎이 그대로 풀려버렸어요. 그냥 바닥에 털썩 사람 체면 따위는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왔는데 엄마. 지역이 황급히 아버지를 붙잡아 세웠지만 상철은 계속 바닥으로 내려앉으려고 했습니다. 수빈은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를 들썩였고 지화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옥내는 런웨이를 신나게 걸으면서 손주들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 사고 한 번에 이렇게 사라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집안 사람들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옥내 옆자리에 타고 있었다가 아직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못 찾고 있는 다정이었습니다. 의사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김다정 환자분은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상태는 위중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말뜻은 알겠는데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두 겹으로 겹쳐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한쪽에서는 할머니 장례를 준비해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늦게 옥내는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정이 훌쩍 지난 시간 영정 사진이 상위에 올려졌는데 사진 속 옥내는 며칠 전 런웨이에서 걷던 거보삽과 똑같았어요. 반짝이는 옷을 입고 특유의 당당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지역은 잠깐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주보고 있으면 방금 전까지도 지역아, 너 이 옷 어때? 하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상철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을 건네도 누가 밥을 권해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요. 내가 효도 한번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상철이 중얼중얼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는 걸 보면서 지역은 차마 더 말릴 힘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수빈이 옥내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흰 봉투 겉면에는 옥내 특유의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인생 가장 화려한 날이었다. 지역과 수빈, 지환이 동시에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듯한 새 지폐 몇 장, 그리고 접힌 쪽지 한 장.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늙어서 처음 번 돈이라서 아까워서 못 쓰겠더라. 우리 며느리 옷은 손주들 키우느라 제대로 못 사준 것 같아. 그래서 매번 모은 돈으로 사줬다. 이 돈은 다정이 좋아하는 거 좀 사주고 손주들 맛있는 밥 사주려고 아껴뒀다. 그래도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 80살 넘어서 이렇게 무대 위를 걸어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으니까. 그날이 내 인생에서 제일 화려한 날이었다. 수빈은 그 문장을 읽다가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쪽지를 놓지도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지환이 다급히 다가와 수빈을 부축했습니다.
지역은 벽에 기대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그렇게 행복해했던 날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한켠으로 경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였습니다. 유족분들 중 이지혁 씨 되십니까? 형사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역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공간으로 옮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해자 신원은 확인됐습니다. 송민재라는 사람입니다. 한부모 가정이고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말기 간암 환자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고요. 지역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한적한 도로였죠. 그 시간대에는 차가 거의 안 다닌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급발진 주장 자체도 그리고 역주행 경로도 전부 정밀 분석 중입니다. 블랙박스도 국과수로 보내진 상태고요. 이쯤 되면 그냥 안타까운 사고라고 넘기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량 통행도 거의 없는 길에서 말기 환자가 어린 딸을 둔 상태로 굳이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 논리로 따지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림이었어요. 형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해자 송민재 씨 딸이 가온재단 장학금을 받고 있더군요. 일반 장학금 치고는 액수가 꽤 큽니다. 생활비까지 묶여 있는 형태입니다. 가온재단, 성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재단이었습니다. 지역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들만 둔탁하게 부딪혔어요. 가온재단 말기암 역주행, 급발진, 장학금, 할머니, 엄마. 그리고 딱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직 눈을 못 뜨고 있는 다정.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정이 잠깐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지역은 거의 뛰다시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보호자복을 갈아입고 들어갔을 때 다정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겨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분명히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역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정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도 온몸이 떨렸어요. 지역아. 마스크 너머로 나온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람 나 아는 얼굴이야. 지역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가해자요? 30 아니 30년 전이었나 부산에서. 다정의 말이 끊겼습니다. 숨이 거칠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지역은 급히 의료진을 불렀고 의사는 안정을 위해 말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다정은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상철은 그런 다정을 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사람 혼수 상태에 오래 있으면 옛날 일이랑 지금 일이랑 섞여서 나오기도 한다더라. 괜히 신경 쓰지 말라. 하지만 지역은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부산 역주행, 아는 얼굴. 그리고 지금 사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 맞춰지려는 느낌이었어요. 장례 이튿날 아침 지역은 잠원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정이 얼마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나가던 곳 동네에 있는 한 의료기기 매장이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재활기구나 의료 침대를 판매하고 상담해주는 작은 매장이었죠. 사고 전날까지도 다정은 알바생으로 카운터랑 상담을 도우며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사장은 눈 아래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얼굴로 지역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일을 이미 들은 상태라 문을 열자마자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지역 씨,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걸렸습니다. 다정 씨는 원래 알바 기간 끝나면 그만둔다고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도와주신다고 해서 제가 괜히 더 붙잡은 것 같아서요. 그게 자꾸 마음에 남네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요. 지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최근 일주일 정도 매장 안팎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사장은 조금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필요한 장면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다정 씨가 워낙 성실하게 알바해 주셔서 저도 꼭 돕고 싶네요. 둘은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다정을 비롯해 직원들과 다른 알바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고객들이 들락거리는 장면들이 시간순으로 흘러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역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매장 복도 쪽 CCTV 화면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다시 돌려주세요. 사장이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남자는 복도 끝에서 서성이다가 문 안쪽을 힐끔 보더니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개를 돌려 카메라 쪽을 힐끗 바라보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지역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사람 송민재죠. 어제 경찰서에서 본 가해자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말기 간암 환자, 어린 딸이 있는 아버지,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저 사람이 여기까지 왔었다고요? 사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고요. 직원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괜히 어슬렁거리다 간 느낌이라서. 지역은 화면을 조금 더 앞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의료기기 매장 주차장 쪽 CCTV로 넘어갔습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송민재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운 좋게도 그 CCTV는 음성까지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소리를 키웠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여기서 그 여자 만났어요. 30년 전 그 일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눈을 딱 마주쳤는데 그냥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역의 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접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묘하게 낯익은 톤이었어요. 말은 안 걸었습니다. 그냥 도망쳤어요. 근데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저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신 약속은 지켜주세요. 제 딸 평생 책임지신다고 했잖아요. 송 씨,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하면 돼요. 그 여자가 입을 열면 우리 모두 끝나는 거 알잖아요. 그 여자, 30년 전 그 일. 지역은 화면을 멈추고 사장에게 USB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 파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바로 옮겨드릴게요. USB에 영상이 저장되는 동안 지역은 창밖을 멍하니 내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어요. 엄마가 본 그 얼굴, 30년 전 부산. 그리고 지금 송민재. 그리고 가온재단. 그날 오후 지역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는 그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지역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USB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사고가 그냥 급발진은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형사는 의아한 눈빛으로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로드가 끝나고 CCTV 화면과 음성이 나오기 시작하자 형사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송민재가 30년 전 그 일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형사는 화면을 멈추고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수상하긴 합니다. 다만 아직은 정황 증거에 가깝습니다.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파봐주세요. 그리고 가해자를 한번 만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역의 눈빛을 보고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송민재는 굽은 어깨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병색이 짙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역이 들어와 맞은편에 앉자 송민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실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구석이 많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송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테이블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말기 환자라면서요. 딸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힌 채로 그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가실 겁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까? 송민재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술 사이로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입에서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제 딸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적어도 그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입니까? 협박입니까? 둘 다요. 송민재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제 인생은 그 사람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발 빼겠다고 하면 전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형사가 지역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나머지는 저희가 더 해보겠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면서 지역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송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누가 봐도 철저하게 이용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쪽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다정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산소관과 여러 줄의 라인들이 몸에 연결돼 있었지만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엄마. 지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하려던 말 기억나세요? 30년 전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정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었어. 부산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내려갔었지. 혼자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변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더라. 역주행으로.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다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차가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를 그대로 받아버렸어. 나는 그냥 얼어서 서 있었고 차 2대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만 멍하게 듣고 있었지. 그때 그 사람을 보셨어요?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고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내렸어. 여자는 웃고 있었어. 이상하게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어. 눈매랑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모양이. 다정은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지. TV에서, 재단 행사에서, 기사에서 자꾸 보이더라. 이제는 이름도 알아. 가온재단 이사장, 성희. 지역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전 부산에서 본 그 여자와 지금 재단 이사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송민재가 30년 동안 꼬여 있었다는 사실. 엄마, 그 사건 신고는 하셨어요? 했지. 바로 신고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은 금방 조용해졌어. 언론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경찰에서도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 그냥 정리됐다고만 하더라. 그때부터 이상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잊어야겠다 싶었어. 그렇게 살다 보니 30년이 훌쩍 지나버렸고 다정은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 나가던 그 의료기기 매장에서 그 남자를 다시 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30년 전 역주행하던 차에서 내리던 그 남자. 송민재. 지금은 병색이 너무 짙어서 얼굴이 많이 바뀌었는데 눈빛이 똑같았어. 딱 알아보겠더라.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가 사고를 당했지. 지역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는 이미 송민재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송민재 씨 딸에게 들어간 장학금과 생활비 명목의 금액이 일반 장학제도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온재단 이사장 번호와의 통화 기록이 수십 통이 나오고요. 결정적으로 사고 며칠 전부터는 통화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늘었고요. 며칠 후 형사는 서류 뭉치를 들고 지역을 다시 불렀습니다. 결정적인 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형사가 봉투에서 인쇄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송민재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문자 한 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의료기기 매장, 그 여자 조심해. 30년 전 일 기억할 수 있어. 형사가 그 문장을 짚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발신자는 성희 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사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녹취록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지역이 물었습니다. 송민재 씨가 본인 병실에서 저희에게 전면 자백을 하면서 준 겁니다. 죽기 전에라도 딸을 지킬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성혜 씨와의 통화를 몇 번 녹음해 둔 게 있었습니다.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익숙한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 씨, 확실하게 처리했죠? 김다정이 깨어나면 끝이에요. 그 여자가 30년 전 일을 기억하면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 끝장이에요. 송민재 목소리가 떨리면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김다정 씨만 그날 길가에서 보낸다고. 그건 당신이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사고잖아요. 내가 부탁한 건 김다정 하나였다고요. 괜히 감상에 휘둘리지 말고 처음부터 한 약속만 지켜요. 딸 평생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요. 장학금이랑 생활비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요. 녹음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죠. 서류는 다 정리해 놨습니다. 영장 신청 들어갈 겁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은 발인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관이 차곡차곡 정리되고 옥내 마지막 길을 함께할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운구차가 도착하자 상철은 관에 매달리다시피 울었어요. 엄마 가지 마요. 나 진짜 잘할게. 이제부터 진짜 잘할게. 사람들이 붙들어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수빈과 지환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혁은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결심 하나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게 두지 않겠다. 관이 완전히 웅구차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지혁은 조용히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고 목적지를 하나 찍었습니다. 병원. 그 시간 병원 복도 한쪽에는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뛰지도 않고 서성이고 있는 여자. 바로 성희였습니다. 자백까지 했다고? 성희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죽을 사람이 마지막에까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그녀는 중환자실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다정이 깨어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게 더 불안했어요. 30년 전 부산에서 자신을 본 눈, 의료기기 매장에서 다시 마주친 눈. 성희 입장에서 다정은 그냥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한 줄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성희가 복도 끝에서 침착한 척 서 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지혁이 내렸습니다.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사장님.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병원까지 오셨네요. 지혁 씨. 성희는 익숙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님 일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조문을 따로 가기도 애매해서 병원에 먼저 와봤어요. 김다정 씨 상태는 어떤가요? 살아 있습니다. 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도 생각보다 또렷하신 것 같습니다. 성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세련된 미소를 붙였습니다. 그게 다행이네요. 가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놓이시겠어요. 정말 다행이죠.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이야기까지 떠올리실 정도로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산이요. 지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30년 전 역주행하던 차,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 그때 그 얼굴을 우리 엄마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왜 이렇게 낯이 익었는지도 이제 알겠다고 하시네요. 성희의 미소가 조금씩 깨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혁 씨, 근거 없는 말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요. 지혁이 대꾸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남의 목숨을 숫자로 계산해버린 사람. 둘 사이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깨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미는 소리. 복도 끝에서 은호가 천천히 휠체어를 밀고 나오고 있었어요. 휠체어 위에는 다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몸 전체가 힘이 없는 상태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선배. 은호가 지혁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전화 주신 대로 엄마 모시고 올라왔어요. 다정의 시선이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훑다가 성희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다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여자다. 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부산에서 그 차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 그리고 내가 알바 나가던 의료기기 매장에서 나를 보고 표정이 굳었던 그 여자. 이사장님이 아니고 그때 그 여자야. 복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은호가 휠체어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이사장님. 은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 아빠 사고 때도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은호야. 성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너 아빠 사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거짓말. 다정히 끊어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당신 얼굴 봤어.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차를 확인하는데 당신은 조수석에서 내려서 웃고 있었어. 사람 죽은 사고 앞에서. 성희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꿈이랑 현실을 헷갈리시는 것 같네요. 중환자실에 오래 있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0년 전 사고, 지금 사고, 다 우연일 뿐인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단정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담당 형사와 또 다른 경찰들이었습니다. 성혜 씨, 형사가 정면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성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지금요? 여기 복도에서요? 제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형사는 서류 봉투를 열어 첫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송민재 병실에서 녹취한 자백서 사본이었습니다. 30년 전 부산 교통사고 기억나시죠? 피해자는 은호 씨 아버지. 그때 운전석에 있던 사람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신원에 대해 송민재 씨가 전면 자백을 했습니다. 성희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형사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온재단 계좌에서 송민재 딸 계좌로 흘러간 돈의 내역이었습니다. 장학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총 2억이 넘는 돈이 송금됐습니다. 가온재단 이사장 명의 계좌에서요. 일반적인 장학금 기준을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송민재 씨는 이게 30년 전 사건과 이번 사고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했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말만 믿고 저를 이렇게 몰아가겠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뭐라도 들고 누군가를 같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형사는 세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송민재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여자를 조심하라는 문자. 그리고 사고 며칠 전부터 쏟아진 통화 기록. 발신자는 항상 같았습니다. 성혜 씨 번호. 마지막으로 형사는 녹음기가 연결된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 전체에 성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송 씨, 확실하게 처리했죠? 김다정이 깨어나면 끝이에요. 30년 전 일 다 들통나요. 할머니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그런 말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부탁한 건 그 여자 하나였다고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은호가 입술을 깨문 채 겨우 말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진짜였어요? 제 아빠 사고도 선배 할머니 사고도 다 이사장님이 설계한 거였어요? 은호야. 성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말 좀 들어봐.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30년 전에 잘못 디딘 한 발자국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그 여자 하나만 조용히 해달라고 했던 거야. 할머니는 정말로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 그래서요. 은호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이사장님 인생 지키려고 제 아빠는 죽어도 되고 선배 할머니는 차에 치여도 되는 거예요? 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마다 우리 할머니 인생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 가족, 30년 전에 죽은 은호 아버지까지 다 실수 한마디로 정리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사장님 하나뿐일 겁니다. 형사는 조용히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성혜 씨, 30년 전 교통사고 뺑소니, 공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살인교사 및 살인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성인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호야, 너도 결국 내 피야. 너도 언젠가 나처럼 될 거야. 사람은 다 자기 인생부터 지키게 돼 있어. 은호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눈은 이미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이사장님, 은호가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단 한 번도 이사장님을 엄마라고 부를 생각이 없어요. 제 인생은 이사장님이 아니라 저를 지키려고 애써온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지혁이 은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성인은 형사들에게 끌려 복도 끝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난 뒤에 남는 건 처벌만이 아니니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 슬픔, 죄책감, 그리고 선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상처가 말끔히 아문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가 철철 나던 상처가 딱지 정도는 생길 만큼의 시간은 흘렀어요. 어느 봄날 지혁과 은호가 함께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한길 아동센터. 지혁이 손에 든 선물 상자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새 교복과 가방 그리고 봉투 하나가 담겨 있었어요. 봉투 겉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수에게. 선배, 긴장돼요? 은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조금요. 지혁이 웃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도 피해자고 가해자고 둘 다인 사람 이야기라서. 둘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센터 원장은 이미 얘기를 들은 듯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수는 안쪽 방에 있어요. 아버지 일 이후로 밥도 잘 못 먹고 말수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작은 소녀 하나가 방 안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안녕, 지수야.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은호라고 해. 언니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냥 어른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지수는 고개를 살짝 들더니 이내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면서요. 지수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다들 그래요. 은호가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내 아빠가 잘못한 건 맞아.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내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반복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 지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나도 나쁜 사람 딸이에요? 너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야. 지혁이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 이름까지 같이 더러워질 필요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온 거고. 은호가 선물 상자를 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새학기 준비물 세트야. 그리고 이건. 은호가 봉투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내 아빠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야. 병원에서 지수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대. 지수는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봉투를 적셨지만 아이는 좀처럼
봉투를 펴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지혁이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번호로 연락해. 꼭 우리가 아니어도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을 연결해 줄게. 내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지혁이 명함을 건네자 지수는 양손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언니, 오빠. 지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 나중에 아빠 편지 읽고 괜찮아지면 다시 불러도 돼요? 그럼. 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바쁘긴 한데 그런 전화는 언제든 받아야죠. 안 그러면 선배가 혼나요. 지혁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는 길에 바람이 살짝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도 별로 없었어요. 선배. 은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진짜 화려한 날이라는 게 뭐였을까? 지혁이 잠깐 생각하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쪽지는 아직도 내 방 책상 위에 있어요. 내 인생 가장 화려한 날이었다. 그 말이 처음엔 그냥 모델 데뷔했다는 자랑 같았는데요. 요즘은 조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요? 자기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걸어본 날,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한번 용기 냈던 날. 그런 날이 어쩌면 가장 화려한 날이 아닐까 싶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에라도 자기 인생을 무대 위에서 한번 크게 펼쳐본 거고,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화려한 날을 다 쓰지 않은 거네요. 당연하죠. 지혁이 은호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억울함도 풀었고 30년 동안 숨겨졌던 일도 세상에 꺼냈고 이제 남은 건 우리 삶을 어떻게 채울지니까요. 누군가 목숨에 가격표 붙여서 숫자로 계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할머니한테 해줄 수 있는 진짜 효도 같기도 하고요. 봄바람이 두 사람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옥내 사진을 보며 울기도 하고 다정은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고 수빈과 지화는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성희가 차가운 벽을 마주한 채 30년 동안 외면해 온 자기 죄를 처음으로 끝까지 마주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 인생을 숫자로 계산해서 움직이던 세상에서 지혁과 은호가 내딛는 발걸음은 조금 서툴지만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집안에도 누군가의 눈물로 흥건해진 날이 아니라 모두가 웃으면서 오늘이 진짜 우리 인생에서 제일 화려한 날이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날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